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제 교재 가지고 오셨으니까, 자, 우리가 이 11회 동안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좀 진도를 좀 빨리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9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자, 이제 일단 시작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약의 총론이죠.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례형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제1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좀 넘기시고요. 자, 그럼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계약의 종류에서 개념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아셔야만 나중에 쓰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종류인데, 여러분 혹시 오늘 저 프린트물 하나 받으셨나요? 예, 프린트물 진도표하고 표가 있는데, 예, 그 표까지 같이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시험에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체크해 두시죠. 자, 먼저 전형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답안지에 쓰실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용어 정리를 조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전자가 자, 민법 전할 때의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전의 형태로 있는 계약이, 즉 민법 전에 쓰여져 있는 계약이 전형계약이고요. 자, 민법 전에 쓰여져 있지 않는 계약이 비전형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전에 써 있지 않으면 비전형계약이죠. 자, 옛날에 여행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계약이라는 것은요, 여행사하고 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은 단순하게 하나의 형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여러분 여행을 떠나려면 먼저 비행기표가 필요하죠. 개념을 잡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비행기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박을 해야 됩니다. 숙박. 자, 숙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지에 관광을 가야 됩니다. 그럼 갔다 오면 다시 숙박을 하고 관광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 계약은 크게 세 가지 계약으로 이렇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계약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 자, 비행기 표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해서 비행기 회사와 항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슨 계약을 체결하게 되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를 사서 그 표를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무슨 계약이죠? 음식을 사서 먹는 거죠. 매매 계약입니다. 그 자리에서 먹으면 거기서 먹는 거고,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면 매매를 해서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음식을 먹는 것도, 물건을 사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전부 다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약의 내용을 하나씩 보는데, 여행 계약은 아주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개념 잡기가 좋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행을 떠났으니까 숙박도 하셔야 되죠. 자, 숙박 계약은 여러분 무슨 계약입니까? 자, 이게 임대차 계약이죠. 자, 여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숙박을 한다는 것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자, 임대차 개념을 좀 다시 잡아볼게요. 여러분 대차가 나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건데 대차 이렇게 해서 대차가 나오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전형계약으로 세 개가 있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 소비대차,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용대차, 또 하나는 뭐냐면 임대차.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계약의 형태를 공부하실 때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 앞에 대자가 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빌려줄 때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대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빌려주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한문으로 대라고 합니다. 이게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빌려서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빌려서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은 물건을 뭐 한다고 얘기하죠? 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렸을 때 우리는 뭐를 쓰죠? 차용증을 쓰죠. 그래서 요거는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차용증, 내가 빌려서 쓴 증서 해가지고 이게 차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단어가 있죠. 그 빌려주고 빌렸는데 그 빌린 물건을 뭐 한다? 써버린다. 소비한다. 그럼 이게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비대차가 뭐가 있을까요? 자, 옆집 사람한테 갑니다. 아, 저기 쌀이 떨어졌는데 누구누구 엄마, 나 쌀 좀 빌려줘. 자, 쌀 좀 빌려줘. 빌려줄게. 빌려서 내가 빌려갔습니다. 빌려주니까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고이 모셔놓습니까? 먹어버립니까? 먹어버리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돈도 빌려볼게요. 자,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빌립니다. 자, 근데 그 은행에서 빌린 돈을 그대로 모셔놓습니까? 씁니까? 쓰지요. 그게 소비대차입니다. 근데 소비대차 중에서 돈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아, 빌린 게 뭐였다? 금전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쌀을 빌렸다. 그러면 그냥 금전이란 말은 안 쓰고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돈을 빌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라는 말을 가끔씩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TM 기계 가셔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자,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걸 뭐라고 합니까?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현금 서비스를 받은 걸 뭐라고 하죠? 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여러분들이 빌렸는데 그 돈을 써버리기 때문에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는 단어를 쓰실 때 현금 서비스 받았네? 그러지 마시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좀 더 세련되게 하신다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용대차는 빌려주고 빌렸어요. 빌려주고 빌렸는데 그것을 소비해버립니까? 사용만 합니까? 사용만 하는 거죠. 그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죠? 써버리지 않고 있는 물건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물건을 돌려주니까 그 물건을 쓰고 돌려주는데, 그럼 여기는 뭡니까? 그 물건을 빌려와서 그 물건을 돌려줍니까? 그 물건은 써버립니까?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갚을 때 어떻게 갚습니까? 여기는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는 빌려준 물건을 쓰니까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양의 물건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쌀을 빌렸다. 그러면 그 쌀과 같은 종류의 쌀, 같은 종류의 질, 저쪽에서는 뭐 새로 나온 햇쌀을 빌렸는데 우린 정품미를 갖다 준다. 그럼 이제 동질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양, 같은 양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걸 써버리기 때문에 항상 요 단어가 들어오는 거죠. 같은 물건이 아니라 같을 정도로 비슷한 동종의 물건, 동종의 양, 동질을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해서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사용대차는 그 물건 자체를 그대로 써서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임대차를 볼게요. 자, 임대차는 빌려주고 차 빌렸는데 그 물건을 사용합니다. 왜? 똑같이 사용해요. 똑같이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임은 왜 붙었느냐? 물건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려 썼는데 뭐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빌려 쓰는데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빌렸을 때 그 돈을 주는 것을 차임이라고 합니다. 차임. 그러면 차임의 임을 따서 물건을 사용해서 그 물건을 돌려주는데 뭐를 주면서 빌려와라? 차임을 주면서 빌려오면 이게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라는 건 물건을 쓰되 돈 주고 쓰는 것을 임대차라고 하고, 그러면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쓰되 그 물건에 대한 사용을 하고 돌려주는데 돈 안 주고 그래서 여기는 공짜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돈 내고.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데 여기는 돈 주고 여기는 공짜로, 여기는 그 물건을 소비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PC방에 가서 자 사용료를 내고 PC를 쓰시죠. 그러면 소비대차입니까? PC를 소비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PC를 사용하시는 건 맞죠? 공짜로 쓰십니까? 돈 내고 쓰십니까? 돈 내고. 그래서 임대차입니다. PC는 동산 임대차. PC방에서 PC 사용,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산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복사기를 한번 보세요. 복사기는 회사가 잘 안 합니다. 안 사요. 뭐냐? 렌트합니다. 복사기를 빌리는 거죠. 그리고 월 얼마씩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면 그 복사기를 사용해서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주겠죠. 그럼 소비대차가 아니죠. 그러면 사용대차이면 임대차인데 돈 냅니까 안 냅니까? 내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렌탈비, 렌탈이 전부 다 임대차입니다. 비대를 렌탈했다 임대차, 정수기를 렌탈했다 임대차, 복사기를 임대했다 임대차, 전부 다 동산 임대차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차를 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잘 아십니다. 은행 여기 공인중개사 이런 데 가면은 월세 얼마 해서 임대차 계약이 임대차 방 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죠. 월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차임을 내는데 그 차임을 얼마마다 낸다? 월마다 낸다. 월 단위로 내니까 월세지요. 그럼 주마다 내면 뭐겠습니까? 주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임을 어느 간격으로 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이것을 주세, 주마다 주든 월마다 주든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하나의 단어로 쓰는 거죠. 뭐라고요? 차임. 그러면 PC방의 경우에는 시간당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당 내는데 그것도 뭡니까? 차임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숙박도 볼게요. 자, 숙박이라는 것은 그 물건을 소비합니까? 사용합니까? 사용하죠. 그리고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죠. 공짜로 씁니까? 돈 내고 씁니까? 돈 내고 쓰니까 임대차입니다. 근데 그것을 민법에서는 조금 더 줄여서 단기 임대차라고 합니다. 단기 임대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월세 같은 경우, 즉 우리가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장기 렌트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렌트는 하룻밤, 이틀밤, 일주일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단기 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일 경우에는 장기 렌트 한다고 따로 별도로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숙박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무슨 계약을 체결했나요? 모르죠. 예, 그냥 매매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숙박의 경우에는 무슨 계약인가요? 임대차 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관광입니다. 관광지를 구경을 하고, 자, 구경이 끝났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광은 도대체 무슨 계약일까요? 라는 거죠. 이건 도급 계약입니다. 관광이 끝나면 돈을 주는 거죠. 관광이 제대로 되면 돈을 주는 거죠. 관광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이 완성이 되면 돈을 주기 때문에 도급 계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 계약은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도급 계약의 합한 계약이었는데, 그 합한 계약은 민법전에 없었으니까 비전형 계약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을 여행을 많이 가니까 민법전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행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었다?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전형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럼 이제 전형 계약과 비전형 계약 설명을 드렸고, 자, 로마자 2번의 쌍무 계약에 별표를 3개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유상 계약의 별표를 2개 치셔서, 자, 저랑 같이 그 부분을 좀 정리할게요. 자, 쌍무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무계약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편무계약을 쓰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쌍무계약은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저랑 같이 좀 정리하시죠. 그런데 여기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공부하시다가 뭐랑 헷갈리냐면, 우측에 보시면은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편무하고 쌍무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죠. 자, 쌍무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또 영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채무가 쌍으로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채무가 쌍으로 있네.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채무가
한쪽 면만 있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차 때 공부했던 개념을 가지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1차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매매 계약을 갑과 을이 체결했으면 여기서 갑과 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용어 정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갑과 을을 계약에 뭐라고 하죠?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계약의 당사자죠. 갑과 을이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이 상대방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을이 갑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야이 상대방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은 계약의 당사자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부를 때 상대방, 을도 갑을 부를 때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대방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부르자? 제3자다. 그래서 당사자인 갑과 을 뺀 나머지는 제3자가 됩니다. 여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쌍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당사자를 얘기할 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법에 들어가면 당사자는 맞는데 이 당사자 중에서 한 놈만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일방 당사자라고 합니다. 즉 갑이 을을 부를 때 둘이서, 당사자인 둘이서 부를 때에는 갑이 을을 부를 때 야, 이 상대방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을이 얘기하는 거죠. 어디다 삿대질이야? 누가 상대방이야? 말을 그따위 줄 아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국정감사에서 보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부를 때 야, 이 상대방아, 두 사람 사이에선 상대방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외부에 있는 기자들이 봤을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먼저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일방 당사자.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을 모두 지칭하고 싶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쌍방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규정을 읽을 때 일방 당사자, 쌍방 당사자라는 얘기는, 일방 당사자라는 것은 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쌍방 당사자는 갑 앤드 을을 말합니다. 갑과 을을 동시에 말하는 게 쌍방 당사자죠. 그러면 쌍무 계약이라는 것은 자, 채무가 누구에게 있다? 갑과 을 쌍방에게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갑과 을의 쌍방에게 모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쌍무 계약이고, 편무 계약은 채무가 누구한테만 있다? 한쪽에게만 있다. 이게 편무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1번에 쌍무 계약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서는 꼭 이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쌍무 계약이란 자, 첫 번째 줄에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를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대가적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대가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가적이라는 말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 도대체 대가적이라는 게 뭐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자, 대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서로 가격이 대칭되는 관계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가격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대가적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제 얘가 매도인이에요. 자, 매도에서 도자가 넘길 도자고 매수인의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넘기는 사람이 매도인이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갑한테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을 이 파는 매도인을 상대로 뭐를 요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물건을 산다는 의미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물건을 산다는 게 물건에 뭐를 취득한다는 거죠? 물건 자체를 취득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겁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소유권의 뭐를? 등기를.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을이 갑한테 청구한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실 때에는
삼각김밥을 사실 때에는 여러분들은 소유권을 사고 싶은 겁니다. 삼각김밥의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권인데 설마 삼각김밥이 등기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동사는 언제 소유권이 넘어온다 그랬죠?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의 인도죠. 그러니까 점유가 넘어야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인도 청구권이 되는 거죠. 동산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넘어오니까 등기 넘겨줘. 이전 등기. 동사는 점유를 넘겨받아야 되니까 인도해줘. 그래서 소유권 인도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은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는 을의 말에 대해서 그럼 너도 야, 돈 내놔 하면서 매매 대금 내놔라.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대금을 나한테 줘. 지급해. 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나한테 내놔라 하고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우리가 공부하시기를 줄여서 소이청 배대지가 아니라 매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두 문자로 조금 짧게 기억했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서로 쌍목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니까 대가 서로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니까 을이 갑한테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싶으면 을은 갑한테 뭐를 줘야 됩니까? 매매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서로 연결돼 있죠. 가치가 연결돼 있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그런데 그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싶으면 을은 갑한테 뭐를 줘라? 매매 대금을 줘라. 다시 말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줄 의무는 을의 매매 대금 지급이랑 서로 대가 가치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라는 것은 서로의 채무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 밑줄 그으세요. 이건 답안지에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에게 주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2페이지에 자 1번의 쌍목이야기 세 번째 줄 있죠. 내가 줄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에게 주게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갈게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당사자 1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이번에는 기부계약 즉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답니다. 공짜로 준답니다. 그러면 자식은 아버지한테 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대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아빠만이 부동산을 주기로 했으니까 아빠만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요게 편무입니다. 한쪽 면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우리가 차량을 얘기할 때 자 차선을 얘기할 때 자,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가 2차선입니다. 그러면 왕복 몇 차선이라고 부릅니까? 4차선. 편도 몇 차선입니까? 그렇죠. 편도라는 건 편이라는 건 한쪽 면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편무계약은 채무가 한쪽만 있다는 뜻이죠. 이게 편무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채무가 있네.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아빠 부동산 넘겨준다면서요 하면서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부동산 언제 넘겨줘? 빨리 넘겨줘 하면서 소유청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빠는 자 을한테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편무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광고는 뭐냐면 이 단어를 하나만 붙이시면 됩니다. 금. 현상금이 붙어있는 광고입니다. 현상광고는 다른 게 아니라 현상금이 붙어있는 광고죠. 자 그러면 요즘에 가장 흔히 보는 현상금 광고가 뭐냐면 저희 맥스를 찾아주세요. 찾아주시는 분에게 살해하겠음. 여러분 뭐가 붙어있다? 살해금이 아니라 현상금이 붙어있는 거죠. 이제 도둑놈 잡아주면 이런 사기꾼 잡아주면 2천만 원 주겠음. 현상금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집 개 맥스를 찾아주면 돈을 주겠다.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현상금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상금 광고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맥스를 보신 분 후이 살해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현상금 광고입니다. 그러면 제보를 하는 사람이 을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갑이 이런 현상금 광고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자, 현상금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맥스를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뭐를 준다? 현상금을 주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채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죠. 광고하는 사람은 현상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맥스라고 생긴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비슷하게 생긴 개를 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맥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행위를 한 을과 A, B에게 모두 현상금을 줍니까? 한 명한테만 줍니까? 한 명한테만 주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편무계약 첫 번째 줄의 우측의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채무입니다.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아요. 야, 여기에 신고했어요. 제가 맥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맥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맥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만 주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명한테만 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가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현상금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자, 두 문자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1등에게 제가 현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드리겠다는 게 현상금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자, 얘가 1등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도 똑같이 응모를 했는데 다 돈을 줍니까? 얘만 줍니까? 얘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대가적 관계가 아닌 거죠. 행위를 한다고 해서 다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서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당첨이 된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다. 대가적 관계가 아니다. 라고 그래서 편무계약에 들어갑니다. 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채무. 자, 거기에는요, 여러분, 맨 마지막 줄에 현상광고에 밑줄 그으세요. 자, 현상광고가 뭐죠?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죠. 자,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답안지에는 어떻게 현출이 돼야 되느냐? 여기까지 넘어가 볼게요. 자, 답안지에 현출을 할 때에는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쌍무계약이 있을 때에는, 편무계약이 있을 때에는 쌍무계약일 때는 꼭 써야 되는 단어가 있고 편무계약일 때에는 절대 안 써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내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을은 대가적 관계에서 갑한테 너는 그럼 소유권 듣기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을이 갑한테 소유권 듣기 내놔 그렇게 얘기하면 갑은 을한테 너는 매매대금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이행을 해 라고 요구를 하면 그 상대방은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네가 매매대금 줄 때까지 나는 못 줘 라고 하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갑이 을한테 야 매매대금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네가 소유권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나는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쌍무계약의 특징은 반드시 어디랑 연결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연결됩니다. 자, 우리 1차 때 공부했죠. 청구권의 행사를 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가 있다. 청구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 청구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갑은 거기에 대해서 너도 해! 왜 나만 해? 동시에 같이 하자고 이행을, 채무를 이행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채무 이행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려면 무슨 관계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까? 동시이행을 하려면 쌍무계약일 때 가능한다는 얘기죠. 그게 대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형성권이라는 것은 형성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성권은 청구권과 다르게 형성권은 청구권과 다르게 자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면 이행을 하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그 상대방은 항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형성권을 뭐라고 하냐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일방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항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청구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에 항변권은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나 왜 못해? 거부할 수 있는 게 항변권이죠. 그러면 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걸 이거 항변권이고 어떤 경우에 쌍무계약일 때 서로 간에 채무가 연결돼 있을 때 너 이행해? 왜 나만 해? 너도 동시에 채무 이행해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형성권을 다시 볼게요. 자 형성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노동법에서 말씀드리는데 노동법을 잠깐 보면 노동에서 임금을 청구합니다. 임금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왜? 너 요번 달 내내 안 나왔잖아 하고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형성권은 저 생리휴가 갈게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항변할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건 형성권입니다. 근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 1차 때부터 공부했던 게 여러분 끝에 단어가 청구권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형성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하나의 그 두 문자를 땄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물, 매수 이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청구권이라고 썼지만 무슨 권으로 읽어야 된다? 형성권. 그래서 물매수가 뭐냐? 물매수.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2차 공부하시면 바로 알게 되는데 자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끝에 끝날 때 청구권이라고 끝났죠. 근데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야 무조건 사야 돼요. 상대방이 나 싫어 안 살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된 물건을 사 이렇게 얘기하면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무슨 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요 두 단어 지상물 매수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시험에 물어봤고 또 물어볼 거예요. 이 물건의 성질이 뭐냐? 법적 성질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청구권으로 끝났지만 항변할 수 없는 무슨 권에 불과하다? 형성권이다. 예, 이렇게 해서 물매수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우리 그래서 여러분 물매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임대차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 하고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일단 기억하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가셨는데 임대차가 나올 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이 나왔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가지는 3대 권리가 있어요. 이 시험에 다 계속 나오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권?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죠? 물매수가 없으니까. 요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요건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답안지를 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매수라는 단어가 형성권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여러분들하고 볼 거예요.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유상계약과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약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유상계약은 여러분 우측에 그래서 여러분 3번에 구별실익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구별실익 가시면은 자, 거기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해가지고 나와 있죠. 12페이지 맨 밑에.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동시에 항변권. 밑줄 그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요. 자, 위험부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험부담. 자, 위험부담인데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한테
자, 을이 갑한테 야, 소유권 등기 넘겨줘! 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갑이 너 매매대금 내놔. 서로 채무를 이행하되 같이 해! 라고 하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 한쪽이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이 갑의 물건이 산불로 멸실됐어요. 즉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갑이 못 넘겨주는데 을한테 매매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갑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이 멸실됐는데 그 멸실돼서 을에게 못 넘겨주는 상태가 되는데 서로 대가관계인 목적물을 대가관계인 매매대금을 받아야 될 텐데 목적물을 못 넘겨주는데 매매대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서로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대가관계니까 목적물을 못 넘겨주는데 어떻게 매매대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못 넘겨주는데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 줄여서 써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매대지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서로 쌍무, 채무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의 채무를 이행 못하는데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목적물이 멸실된 그 이유에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즉 목적물이 멸실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라고 하는 게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그러면 위험부담도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겠어요? 쌍무계약이 전제가 되어야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위험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별실이 자 하나만 더 밑줄 그으시죠. 우측에 위험부담 밑줄 그으시고 쌍무계약에 적용이 되지만 편무계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쌍무계약의 특징은 서로 채무가 대가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행을 같이 할 것,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쌍무계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을 못 넘기면 매매대금 못 받는다. 그 부분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해가지고 이게 위험부담이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그래서 이렇게 쌍무계약은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랑 같이 동시에 항변권 공부하실 때 요건에 쌍무계약이 들어갈 거고 위험부담의 경우에도 요건에 뭐가 들어갑니까? 쌍무계약이라는 요건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위험부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저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어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요거 좀 지우고요. 쌍무계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괴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쌍무계약은 왜 괴로우냐? 양쪽 모두가 쌍방 모두가 뭐니까? 채무자니까 누가 채무자요? 양쪽 모두 채무자요? 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양쪽 모두가 채무자니까 누가 채무자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양쪽 모두 채무자인데요?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림을 그렸듯이 자, 부동산입니다.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 소위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채무자지요. 그래서 얘가 채무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의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대지를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채무자냐? 바로 얘가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쌍방 모두 채무자죠. 그런데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매계약에서의 채무자는 누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 양쪽 다 채무자라니까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보셔야 됩니다. 물건의 경우, 즉 매매대금의 부동산, 물건을 사고 파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그런데 대금이라고 하는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는요. 누가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죠? 나눠보셔야 됩니다.
물건은 갑이 채무자가 맞아요. 대금은 을이 채무자예요.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매매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채무자는 누굴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갑 아니면 을 둘 중에 한 명을 찾으셔야 되는데 누가 나와야 되죠? 매매 계약의 포인트는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매매 계약은 돈이 포인트예요? 물건이 포인트예요? 돈을 매매합니까? 물건을 매매합니까? 물건을 매매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의 채무자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이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물건을 기준으로 매매 계약의 채무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의 채무자는 누구죠? 자, 여러분 대금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럼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를 묻는 거구나. 근데 물건이 아닌 대금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누군지를 묻고 싶을 때에는 매매라는 말만 써서는 안 되고 뒤에다 꼭 뭐가 붙어야 된다? 매매 대금의 채무자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매매 대금의 채무자는 누구죠? 갑과 을 중에서 을이죠. 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안을 좀 바꾸셔서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고용계약입니다. 그러지 말고 자, 고용계약 임대차 뭐로 가는 게 자, 고용계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용계약. 자, 고용계약입니다. 그러면 서로 근로를 해야 되죠. 그럼 얘가 노동자고요. 얘가 사업주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의 채무자는 누구죠? 갑입니까? 을입니까? 여러분 근로라는 게 돈입니까? 노동입니까? 노동이죠? 그럼 노동 제공이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노동자가 채무자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임금 채권의 채무자는 자, 그럼 누굽니까? 을이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요 정도만 자, 임대차 볼게요. 그럼 임대차. 자, 요번에는요 임대차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차 계약이고 얘가 임대인입니다. 얘가 임차인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제가 또 얘기해야 되겠죠. 임대차라는 것은 차임이 포인트입니까? 임대가 포인트입니까? 임대가 포인트죠. 그러면 누가 채무자입니까? 갑이 채무자죠. 자, 그럼 차임채권의 채무자는 누굽니까? 그죠? 차임채권 그랬으니까 이제는 임대 목적물이 아닌 거죠. 차임채권이죠. 그러니까 누가 채무자다? 예, 을이 채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걸 이제 여러분 가지고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설명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무조건 하나만 써볼게요.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유추해 보자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목적물을 못 넘겨주면 매매대금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로 매매대금을 을이 갑한테 못 주면은 갑도 목적물을 을도 갑한테 매매 목적물 당일을 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채무자를 찾아야 돼요. 쌍무계약에서 채무자를 찾아야 된다고요. 누가 채무자인데? 양쪽 모두 채무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인데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이 화재로 산불로 홀랑 타버렸다. 그러면 이때 자, 이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갑이 을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매 목적물이 홀랑 타서 못 넘겨주니까 이제 매매 대금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홀랑 타서
돈을 못 받는 위험, 즉 다시 말해서 건물을 홀랑 타는데 한 푼도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건물이 홀랑 탄 위험을 고스란히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갑은 자신의 건물이 홀랑 탔죠. 근데 을한테 매매대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면 이 건물이 홀랑 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갑이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고요. 그럼 갑은 뭐라고요? 채무자라고요. 갑이 뭐라고요? 채무자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계약은 뭐가 포인트예요? 물건이 포인트예요? 돈이 포인트예요? 물건이 포인트니까 물건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물건 기준으로 채무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위험 부담주의는 누가 부담합니까? 매매 대금이 아닌 거죠. 누가 부담합니까? 갑이요.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의 채무자는 누구니까? 갑이니까. 자,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노동자를 갈게요. 자, 얘가 노동자예요. 여기 사업주예요. 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업장에 노동자가 사업을 근로를 못하러 갔어요. 즉 큰 지진이 생겨가지고 자기 집도 무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일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못 갔어요. 일하러 못 갔어요. 자, 그러면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월급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월급 달라고 할 수 없죠. 무노동 무임금이죠. 노동 못하니까 임금도 못 받는 거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단어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때 누가 채무자예요? 노동계약이니까 누가 채무자예요? 노동자가 채무자죠. 일 못해서 월급 못 받는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노동자인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걸 왜 봤냐면은 매매계약이다 그러면은 양쪽 모두 채무자인데 매매계약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때에는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를 따지셔야 되고 근로계약이다라고 하면은 양쪽 모두 채무자인데 그때는 노동을 중심으로 채무자를 따지셔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다 그럼 양쪽 모두 채무자인데 그 중에서 임대라고 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의 문제상 누가 채무자인지를 찾는 게 어려운데 그걸 찾아내셔야 해요. 그게 연습이 되어야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건 나중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다?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로마자 3번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답안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동성 있는 답안지를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늘려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합격하신 분들이 답안지의 유동성에 맞춰서 그냥 자기가 아는 것들을 많이 쓰신 분들이 합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행정 절차론이 사령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법 답안지 쓰는 양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올해 줄여서 나갈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배경 지식들이 좀 많으셔야 답안지의 충실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돼요. 자, 로마자 3번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볼게요. 자,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인데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하셨던 매매, 증여, 현상광고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죠. 요거 쌍무계약이다. 자, 매매일 경우에는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쌍무계약은 매매 목적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의 채무자는 누구다? 그러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채무자였어요.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데 갑이 목적물을 넘기면 그냥 넘겨요? 대가도 받아요? 대가도 받죠. 그러니까 뭔가 받는 게 있으면 유상이에요. 자, 받는 게 있으면 뭐다? 유상. 대가 관계는 필요 없어요. 그냥 받는 게 있으면 유상이에요. 쌍무는 서로 대가 관계 있어야 되고 유상은 채무랑 다르게 상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받는 게 있으면 유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유상계약이네요? 예, 쌍무계약인데 매매계약은 동시에 유상계약입니다. 받는 게 있거든요. 매매대금을 주면 부동산을 받고요. 부동산을 주면 매매대금을 받으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상이죠. 자, 무상계약을 갈게요.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합니다. 이거 가져가 하면서 주는 거죠. 얘가 증여자고 얘가 수증자입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 증여를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매도인할 때 도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여할 때에도 빌려주는데 여자가 줄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증여자 그러면 증여하는 것을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증여하는 것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수증자. 매수인이 할 때 수를 쓰죠. 받을 때. 그래서 수증자 그러면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럼 이때 그럼 얘는 얘만 주고 얘는 안 주죠. 그래서 얘는 편부였어요. 편부계약이었습니다.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증여로서 을이 물건을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요, 안 줘요? 안 줬죠. 그래서 편무였죠. 근데 을은 갑이 뭔가를 줬을 때 갑은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무상입니다. 이제 받는 게 없으면 무상계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상광고를 갈게요. 갑이 현상금을 걸었어요. 자, 요번에 이 두 문자 공모전을 하는데 1등한테 상금 2천만 원 이렇게 걸었어요. 자, 을도 응모하고 B도 응모하고 A도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현상광고를 했죠. 자, 그럼 이때 을이 응모를 하고 A도 응모를 하고 B도 응모를 했는데 을만 받았어요. 1등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도록 하죠. 갑과 을과의 관계는 쌍문입니까? 편문입니까? 쌍문입니까? 편문입니까? 자, 아까 전에 서로 대가관계 있습니까? 얘는 대가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쌍문입니까? 편문입니까? 편무죠.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응모한다고 해서 돈을 다 받는 게 아니죠. 매매대금 주면 소유권 등기 받죠. 여기는 마찬가지로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편무가 맞는데 편무, 쌍무가 맞는데 자, 이번에는요. 유상과 무상을 볼게요. 얘는 연결성을 보지 마시고 뭔가를 주니까 받았죠. 뭔가를 주니까 안 받았죠. 자, 그러면 뭔가를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누구는 받죠. 어쨌든 어떤 한 사람은 꼭 받죠. 그래서 이건 유상이다, 무상이다? 얘 유상이 되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유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을 보세요. 자, 유상계약이란 해가지고 자 13페이지 보십니다. 유상계약이란 당사자 쌍방이 자 서로 대가적 의미의 급부입니다. 급부. 자, 급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편에 가세요. 쌍무계약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예요, 채무예요? 채무죠. 이제 좀 보이시죠?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으면 쌍무고요. 뭔가 대가적 관계의 급부, 뭔가를 주기만 하면 유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유상계약에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 줄에 현상광고에 밑줄 그으세요. 유상계약. 자, 이제 2번에 무상계약이죠. 자,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라거나 대가관계 없는 급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번에 구별 실익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상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담보책임에 밑줄 그으세요. 담보책임. 자,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첫 번째 시간은 개념 설명한다고 사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담보책임. 자, 이 용어 정리를 또 다시 하셔야 되죠. 자, 담보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보물건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담보물건.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 단어의 의미를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알아서 이해해라. 그리고 감으로 대충 그런 뜻이라니 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경우에는 용어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 독특한 사고방식도 사실은 좀 없애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법이라는 게 순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담보책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분위기가 경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정신이 없는 관계, 빨리 진도를 나가고 복잡하게 들어오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여기 있는 집이 있습니다. 층수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있고 이렇게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자, 층수 계산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요거 몇 층? 3층. 요거 몇 층? 2층. 요거 몇 층?
요거 몇 층? 1층. 자, 이게 우리나라 사고방식입니다. 자, 외국에 가봐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로비층, 로비라고 부릅니다. 층수 계산에 안 들어가요. 여기 몇 층? 1층입니다. 여기도 로비고요. 1층, 2층이죠. 그럼 이건 층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층이에요? 쌓여있는 게 없는데. 즉,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문제냐면 외국에 있는 법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에요, 이게. 외국에 있는 법을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법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미로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 왜 여기 1층이야? 이게 1층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층이라는 건 쌓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부분은 쌓은 게 없죠. 쌓은 게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층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쌓았죠. 이게 뭐예요? 1층 하나를 쌓았네. 여긴 몇 개를 쌓았네? 2개를 쌓았네. 2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 동네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다이소에 가면 거기 엘리베이터 이렇게 써 있어요. 로비 1층, 2층 이렇게 써 있어요. 엘리베이터 만들 때. 엘리베이터 만들 때 왜 만드냐? 해외로 수출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규격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1층, 2층, 3층. 요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상태인 거죠. 그래서 층이라고 하는 것은 쌓을 층자입니다. 층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쌓기 전까지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층수가 없는. 근데 거기다 한 층을 더 올리면 1층, 한 층을 더 올리면 2층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공법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공법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자, 그래서 이게 개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용어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구나 라는 거죠. 용어 정리 계산 해봐요. 층, 뭔가를 쌓는다는 뜻이죠. 쌓는 순간에 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용어 정리를 좀 잘 안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용어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자, 용어 정리를 하십시다. 자, 그러면 담보 책임, 그러면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그 누구도 담보가 무슨 뜻인지 전부 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 갈게요. 물건이라는 것은 물건 위에 생기는 권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뭐가 있냐면은 소유권이 있어요. 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우리 시험에다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담보 물건과 담보와 그 다음에 용익 물건이 있어요. 자,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건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럼 담보가 뭔데요? 떠맞다. 자, 뭐라고요? 떠맞다. 떠맞다라는 게 담보예요. 자, 담보가 뭐라고요? 떠맞다. 뭔가를 떠맞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를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떠맡을 걸 제공한다는 거죠. 떠맡을 걸 제공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담보 물건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당권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에요. 저당권은 담보 물건이에요. 그럼 저당권은 물건인데 담보 떠맡기 위해서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자, 그럼 보세요. 자, 갑이 을은행으로부터 자,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8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8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니 을은 채권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라는 무슨 뜻이냐? 채권. 채권이라는 건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자,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돈 갚으라고 해야 돼요? 빌려간 갑이죠. 옆집에 살고 있는 갑의 자식이 있어요. 갑의 자식에게 돈 갚아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갑의 자식은 갑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건 갑이지 갑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을은 누구한테만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갑. 자,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갑의 부인이 있어요. 갑의 부인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부 사이도 남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족도 남이고 부부도 남이죠. 그러니까 얘도 얘한테 가서 자, 돈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가 갑의 집에 쳐들어가서 부인 나오라고 그래요? 갑 나오라고 그래요? 그죠? 너야 갑 나오라 그래! 왜? 채무자 나오라는 거죠. 자신은 채권자니까 누구한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채무자. 그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채권. 자, 그러면 롯데백화점 상품, 또 얘기했네. 자, 상품권. L백화점 상품권이 있어요.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이 아니에요? L백화점 상품권을 신세에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채권이죠? 자, 채권이죠.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러면 은행과 저의 관계는 채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은행에다가 통장에다가 3억 원을 넣어놨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자, 3억 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농협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농협에 가서 인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죠? 제가 3억 원을 넣었으니까 제가 채권자고 은행은 채무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아하실 거예요. 아니 나 농협에 가서 나 20만 원 30만 원 뽑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걔네들은 내 채무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걔네들은 뭘 요구해요? 수수료 요구하죠? 눈이 삔나? 어디 국민카드를 집어넣고 농협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러나? 내가 네 채무자라 비나? 돈 내라 수수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돈을 뽑아주면은 채무자가 아닌데 돈을 뽑아줬죠. 그럼 얘는 또 어디를 가요? 국민은행 가서 다 돈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채무자한테 요구했어요. 제가 국민은행 카드인데 국민은행에 가서 인출을 요구했죠. 수수료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받으면 확 내 돈을 갚아야 될 놈이 나한테 수수료를 받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누구한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동서울 터미널에 가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표도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갑한테 8억 원을 빌려줬죠. 그러면 야, 네가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떡하냐? 그렇죠. 돈을 못 갚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그 돈을 못 갚을 때 책임질 만한 걸 떠넘겨야 되겠죠. 떠맡겨야 되겠죠. 뭘 맡겨요? 무슨 등기를 해줘요? 을에게 무슨 등기를 해줘요? 갑에게 8억 원 대출 받아서 갑이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여기 을은 아파트에다 무슨 등기를 해요?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자, 얘는 얘한테 왜 저당권 등기를 해준 거예요? 8억 원에 대한 채무를 떠맡은 거죠. 이걸로. 떠맡으려고 이걸 준 거죠. 내가 8억 원 못 갚으면 이걸로 책임을 떠맡겠다라는 거죠. 맞지요? 그러면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얘는 이걸 경매에 넘겨요. 그리고 9억 원에 낙찰받았으면 얘가 돈을 찾아가죠. 즉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건인데 물건으로 뭐 한다? 떠맡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용을? 8억 원의 대출 비용을. 그래서 담보물건을 건다라는 것은 떠맡을 만한 걸 준다는 거죠. 저당권을 너한테 등기해 줌으로써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못 갚을 때 이 아파트로 책임을 떠맡겠다. 이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너한테 해줌으로써 물건을 해줌으로써 나는 이걸 떠맡겠다 라고 얘기해서 주는 게 담보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담보라는 뜻이 뭐라고요? 떠맡다. 자, 담보라는 뜻이 떠맡습니다. 떠맡다는 건데.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어요. 자, 그럼 읽으셔야죠. 책임을 뭐 한다? 떠맡겠다. 누가? 매도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도인이 책임을 떠맡는 거죠.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자, A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 A라는 제품을 갑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을이 그걸 중간에 도매상, 병이 소매상, 그 다음에 정이 매수인. 근데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물건이 고장이 났으니까 누군가는 이 고장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아야 되겠죠. 그러면 물건이 여러분 애초에 잘못 만들어졌어요. 애초에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누가 책임을 떠맡아야 돼요? 만든 놈이죠. 그러면 얘한테 가서 책임을 떠맡아라고 해야 되는데
얘 외국계 기업이에요. 외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외국까지 우리가 갈 거예요? 못 가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떠맡게 만들 수 있는 제도? 누가 책임을 떠맡는다? 매도인. 자, 정한테 누가 팔았죠? 병이죠. 병한테 누가 팔았죠? 을이죠. 을한테 누가 팔았죠? 갑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담보 책임을 떠맡는다는 얘기예요.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얘는 무조건 책임을 뭐한다? 떠맡는다. 얘도 무조건 뭐한다? 책임을 떠맡는다. 얘도 무조건 뭐한다? 책임을 떠맡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A 제품이 왜 A 제품이겠어요? 애플. 애플. 자, 미국 압구정의 고객센터, 그 다음에 동네 성동구에 병이 물건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정이 애플 핸드폰을 샀는데 정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책임을 떠맡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판매한 병한테 가서 이거 고장났으니까 바꿔줘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압구정에 있는 애플 지사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고객센터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 간 김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본사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책임을 떠맡다. 누가? 매도인이. 그러면 여러분 이때 책임을 떠맡으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나중에 하자가 생길 것까지 계산하고 금액에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수리비까지 다 집어넣고 물건을 파는 거죠. 다 그걸 하잖아요. 사실 뭐 특정한 또 얘기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마트에 갔는데 바나나가 왜 이렇게 비싸요? 거기에 대한 이 책임까지 떠맡아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렇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책임을 떠맡으려면 돈을 제대로 받았을 때 책임을 떠맡아야 돼요? 돈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책임을 떠맡아야 돼요? 돈을 제대로 받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떠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계약을 전제를 해야 돼요? 물건을 넘기고 뭔가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공짜로 넘기는데 담보 책임까지 받는다.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기부를 했는데 거기까지 책임을 져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의 구별실익으로 가세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자, 거기 구별실익 보시면은 자, 113페이지입니다. 3번의 구별실익.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담보책임이다. 담보책임 밑줄 그으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길가에서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자, 교환 환불 안 됨. 교환 환불 안 됨.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도 안 되고 수리도 안 되고 수선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대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담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안 지겠다는 거죠.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교환 요구하지 마. 나한테 수리 요구하지 마. 환불 요구하지 마. 여기 얘기하는 담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건을 제값에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파는데 왜 나 거기 담보 책임까지 안 들어갔어, 그 금액에? 이것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일 때 뭐를 줘야 돼? 유상일 때 뭐가 인정된다? 담보 책임. 무상일 땐 담보 책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렇게까지 나중에 저랑 같이 답안지에 쓰실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